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광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스토리 뉴스의 화두는 조령모계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만든 법이나 제도와 정책을 저녁에 바꾼다라는 뜻으로 일관성이 없네, 심지어 지조가 없네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데, 그렇지만 이 조령모계를 조금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요즘같이 자고 일어나면 세상의 변해에 있는 이 변동성이 급증해 있는 시대에서 과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또한 변화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라는 의미하고 질문하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를 생각할 때 지금은 이제 고문으로 물러나 있지만 윤종룡, 한 10년 전에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CEO입니다. 자, 그가 이 반도체 설비 라인을 깔 때 한 1년 정도 그 공사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참 수없이 많은 공사 중단 또는 라인 변경, 설계 변경 등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윤종룡 CEO를 참 조삼, 조령모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는데, 그때 이 윤 CEO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많은 이 변화의 시대에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10년 전에 그랬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아시다시피 세상의 변동성은 엄청 증가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있고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이 있겠죠. 주로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은 가치이겠고, 바꾸어야 할 것은 세상의 변화에 따른 정책, 제도 등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세계 모든 나라들은 정말 조령모계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밥 먹듯이 조령모계를 하는 그 중심, 그 이유, 그 기준은 바로 자국의 이익입니다. 몇 가지 이제 살펴보면요, 우리가 요즘 이제 경제 위기, 지난해부터 뭐 금융 위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물론 저는 일관되게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조령모계, 이 경제 위기는 경제 밖에서 일어난다. 과연 그러면 경제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로 군사적인 위기가 많아지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남북 문제만 하더라도 경제보다는 군사, 그것이 곧 한국 경제에 대한 세계의 디스카운터, 또 여러 가지 불안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이듯이, 아마 저는 앞으로 경제 위기가 터진다면 경제 밖에서 터지지 않을까. 자, 최근에 이란이라고 의심받는 오만해에서의 여러 가지 또 도발, 자,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사실은 트럼프의 조령모계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점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진핑의 조령모계, 홍콩 최근 아주 시끄럽습니다. 바로 범죄인 인도 법안 때문에 그런데요. 이건 역시도 지금 중국을 이끌고 있는 시진핑의 조령모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관련해서 EL에서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걱정이 많을 건데 이 점 한번 짚어보겠고요. 자,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 논쟁이 최근 있죠.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이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지금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한국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정말 하반기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이야기했는데, 자, 그렇다면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즉, 하반기 특단 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대충 짐작이 됩니다. 결국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질 건데요. 자, 그랬을 때 서울 집값 뚜껑이 열릴까? 자,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저희 돈 파는 가게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또한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락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그래서
정말 실수요자, 내 집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또 이 투자 목적이라면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로 인해서 많이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하반기 특단 대책과 서울 집값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다룰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의 가계부채 지난해까지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로 걱정과 우려였죠. 그런데 지금 조금 잠잠해졌죠. 혹시 벌써 잊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계부채 GDP 거의 턱 밑에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자,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말 지금의 한국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우리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계에서도 조령목에, 즉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 정신이 어떤 시대보다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스토리 뉴스 조령목의 하두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함께 출발합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조령목의 하두로 시작하는 스토리 뉴스 그 첫 번째는요, 저는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경제 혹은 금융 그 자체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경제 밖, 주로 군사적 긴장이나 그로 인한 충돌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는 오만만에서 민간 어선에 대한 공격, 주로 이제 예멘 반군이었다고 하는데, 그 예멘 반군을 지원하는 나라가 이란이다 해서 직접적으로 사실 이란이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민간 상선을 공격하기 이전에 이란이 직접 미국의 무인 정찰기에 그 전에 공격을 했다, 다행히 빗나갔다, 이런 보도도 최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그런 군사적 충돌을, 긴장을 계속 야기하고 있을까요? 알다시피 이란과 미국은 핵 협정을 체결했고, 그런데 그것을 미국의 트럼프가 뒤엎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다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란과의 핵 협정을 뒤집어 엎었을까? 결과적으로 미국은 세일가스 등등 해서 적어도 에너지 정책에서는 더 이상 중동의 원유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확신이 섰고, 오히려 중동의 에너지 가격을 교란시킴으로써 미국의 에너지 수출을 더 키울 수 있겠다라는 보관으로 트럼프의 조령목에 이란과의 핵 협정을 뒤집었다,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결국 지금처럼 이란이 미국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줄은 결국 이란이 팔아야 하는 원유인데, 원유 가격이 경제도 좋지 않아서 오르지 않은 터에 결국 중동의 긴장을 유발하면 원유 가격이 오르겠죠. 실제로 이런 오만만에서 이런 민간 상선에 대한 공격 등등에 대한 보도가 있고 난 직후 원유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트럼프 미국조차도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국가 간에 했던 협정마저도 조령목에 뒤집어 엎고, 또 그에 대한 반발로 이란이 결국 무력적인 긴장을 고조하는 이런 형국에 이르렀다. 이것이 한국과 북한, 이런 한반도에서의 우리가 지정학적 문제가 우리의 경제도 이런 남북 간의 이런 대치 국면에서 상당히 외국 투자자로부터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는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어제 했던 정책도 뒤집어 볼 수 있다. 미중 무역 전쟁도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사실은 그 내막을 보면 미국에서 뒤집어 엎었다. 물론 미국의 이해와 미국의 만족도에 못 미칠 수도 있었지만 그전에는 그 정도면 됐다라고 계속 협상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 정도면 안 되겠다라고 틀어버린 것이 또한 미국이라는 거죠.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국 미국 입장에서 그때 그 협상 당시에
힘의 균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언제든 조산목에 뒤집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세계 경제 또 국제 정치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볼 조령 목에는 바로 시진핑입니다. 자, 최근에 거의 홍콩에서 100만 시민이 걸기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시민의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은 홍콩 총 시민 국민들의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에 7분의 1이 넘는 국민들이 다 데모하러 나왔다라는 거죠. 왜 데모하러 나왔습니까? 바로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을 홍콩 의회에서 통과시키리라는 이 움직임에 반발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자, 지금 이제 홍콩 의회는 거의 친중파, 즉 시진핑 이 친중파가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범죄인 인도 법안 이렇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데 이 범죄인 인도 법안 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범죄인을 우리나라에서 죄를 짓고 다른 나라에 도망쳤다고 하면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나라들끼리는 다른 나라에서 잡은 그 범죄인을 한국으로 인도를 하는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 범죄인 인도 법안 이번에 홍콩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나라에서도 특히 여기에 중국을 포함시켜서 언제든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에 조금 이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반체제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중국으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라는 거죠. 특히 중국은 사법제도가 아직까지도 거의 후진국 수준이라고 합니다. 영장도 없이 사람을 잡아가고 등등이니까 홍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자유, 특히 금융, 모든 홍콩의 총 GDP에서 금융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 25%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자유로운 홍콩에서 지금 중국의 사법권이 홍콩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이다라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게 홍콩 시민들이 이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을 걱정하는 것은 홍콩의 기본 구조가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이제 걱정들인데 아마 이번에 이제 100만 시위 때문에 조금 연기도 하고 주춤거리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다 지배적이죠. 최근에 중국에서 한국의 포털 사이트 즉 네이버라든지 다음을 중단시켰습니다. 접속을 차단해 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 홍콩의 시위 이런 등등이 즉 많은 홍콩 시민들의 동료가 시시각각으로 중국 외부로 이게 퍼뜨려 나가는 것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홍콩의 자주권을 얼마나 지킬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1997년도 영국으로부터 중국이 홍콩을 돌려받을 때 일국양제 즉 중국은 공산국가이고 홍콩은 또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유도시였기 때문에 홍콩과 중국을 서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일국양제였는데 그 덕분에 지금까지는 홍콩이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경제 체제를 마음껏 누려왔습니다만 점점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중국이 그 본색을 드러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콩 의회에는 거의 친중, 친시진핑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법률을 바꿀 힘이 생겼고 지금 이제 범죄인 인도 법안과 같이 중국에 조금 눈에 가시거리가 되는 이 인사들을 그냥 영장도 없이 심지어 중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법안이 이제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법 체계의
홍콩을 유지시켜왔던 이 자유민주의 이 사법체계가 곧 이 법안에서 붕괴된다는 뜻은 결국 홍콩의 자주권이 붕괴된다. 즉 홍콩의 핵심 가치 또 홍콩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크게 위협받는다. 자, 홍콩의 핵심 가치가 자유인데 우리가 홍콩 금융이 홍콩 GDP의 4분의 1, 25%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홍콩의 금융시장이 아주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죠. 개방되어 있는 탓에 많은 금융들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미국 다음으로 홍콩이기도 한데 그 홍콩이 지금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이로부터 사법권이 서서히 이제 중국으로부터 강력하게 통제를 받기 시작하고 이 자유가 구속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금융 부분에서도 크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 법안이 홍콩에서 통과될 때 최소 GDP에 홍콩 GDP의 30%에 이르는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블룸버그 세계적인 시장 조사 업체죠. 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이 법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에 통과되고 홍콩의 사법권이 이제 본국 즉 중국의 구속을 받기 시작하고 즉 자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외국 자본이 탈출할 것이다. 당연히 신용 등급 추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 홍콩에서 개인들이 투자한 외국 투자 자금들이 급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홍콩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을 옥죄는 상당히 긴장시키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지금 이제 뭐 홍콩 상하이 은행이라든지 홍콩 중국 은행 등 이 현지 대형 은행들의 예금이 줄고 또 이들 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 홍콩 경제가 붕괴되는 이런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이 말을 들을까요? 자, 강력한 통치를 하고 싶어하는 시진핑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 상당히 당장 홍콩에 대한 경제 두려움이 커집니다. 이건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계 경제 위기 또 금융 위기를 초래할 하나의 단초가 아닐까 그런 소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생각을 가지면서 우선은 이 홍콩 항생지수의 이 홍콩 지수를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에서 투자하신 분들 많죠. 이래서 이 ELS에 대한 위험 경보가 지금 이제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자초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혼란에 한국 투자자들 EL에서 투자한 분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증권회사에 물어봅니다. 이 홍콩 문제로 인해서 EL에서 문제가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답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하죠. 이미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 이 우리나라 이 ELS 가운데에서 판매한 ELS 가운데 홍콩 주식시장 즉 항생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과거에 한때 총 ELS 판매액의 80%를 넘나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들어서 70% 정도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엄청나죠. 자, 지난 ELS는 지난 4월 달에 발행한 ELS만 하더라도 무려 10조 원을 웃돕니다. 그럼 10조 원에서 70%약 7조 원은 홍콩의 주가지수 즉 항생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했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ELS는 주로 한 절반 정도 원래 시작했을 때 가격보다 절반 정도가 떨어지면 정말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는 상품입니다. 또 이제 홍콩 이 H지수에 대한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이죠. 2015년도 5월 달에 이 홍콩 지수가 무려 1만 5천 선을 육박하기도 했는데 불과 9개월이 지난 2016년 2월에는 그 반토막 7,500까지 급락하면서 그 당시 ELS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인해서 자초되는 이런 사태들이
이 EL에서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당연히 가질 수 있겠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권회사에서는 이미 팔아먹었으니까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군다나 어떻게 또 이야기하냐면 EL에서는 지수가 빠질 때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경우도 많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시위로 인해서 홍콩 지수가 빠졌으니까 빠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지금 들어가도 오히려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EL에서요. 여기서 한번 짚어드리면 특히 은퇴 자산, 이 시니어 분들의 EL에서 투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아주 초위험 투자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EL에서는 원금 보장형이 있고 비보장형이 있는데 저는 원금 보장형을 선택하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쉽습니다. 이 원금 보장형 EL에서는 당연히 원금이 보장이 되는데 원금 보장으로 끝날 확률도 있지만 또 원금 보장이 되면서도 은행 이자보다는 심지어 어떤 4, 5%, 5% 정도의 또 수익을 얻고 또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이 EL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목 ELS가 있고 지수 ELS가 있는데 종목은 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인 주가 주식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등등의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있고 지금 H지수 이런 해외 지수라든지 한국 코스피 코스닥 이런 지수를 또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발행되는 ELS가 있는데 가능하면 종목 해당 개별적인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보다는 가능하면 지수 즉 일반적인 종합주가지수 우리나라든 애국이든 종합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더 안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금 보장형 ELS가 더 안전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특히 은퇴 자산을 활용하는 것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원금 보장형 ELS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ELS 위험 경보 어쨌든 떴습니다. 과거 이 홍콩 지수에 연동하는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ELS 크게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불과 이제 4, 5년 지났는데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이 불안 이미 가입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ELS 정말 좀 기준을 가지고 가입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조령 모계는요. 국가 채무 비율 논쟁입니다. 자, 우리나라 GDP에서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GDP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나들기 시작하면서 과연 이 40%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넘으면 상당히 위험하다, 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특히 야당에서 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이제 정부 예산안을 두고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는다 해서 이제 크게 반대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 40%라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에서 이제 국가 채무 비율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자, 이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 40%는 지금 현재 어쨌든 일반적으로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을까요? 우선 이 국가 채무 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 40% 이야기가 나왔냐라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가 이 40% 비율을 기준 삼은 것은 바로 지금 이제 유럽연합 EU가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이 유럽연합에서 이 유럽연합국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준 국가들의 기준 채무 비율을 그 당시 GDP 대비 60%로 명시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 유럽에 비해서 여러 가지 또 차별적인 악재, 나쁜 요인들이 있죠. 바로 뭐 고령화라는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60% GDP 대비 60%를 재정 건전 마지노선으로 정했으니까 유럽 회원국을 가입할 때 우리 한국은 거기서 한 20% 정도 낮추어서 40%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정해진 것이 40%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뭐 20%를 낮춰야 되는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채 어쨌든 그때 이제 정해진 것이 40%라고 합니다. 국가 부채 비율 40%는 옛날부터 40%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1900년대, 1990년도에는 이 비율이 20%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시대 때 2012년도에는 그 당시 또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의 그 2012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 부채 비율은 또 30%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박근혜 정부 때 40%를 이제 그것이 적정 비율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40%가 꼭 적정 비율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즉 40%를 이제 넘는 그런 이제 시기에 이르러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결국 경제 규모가 커지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이제 복지 지출 등등이 많아지면서 원래 1990년대에 20%였던 이 적정 채무 비율 인식이 2012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30%로 10% 올라가고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는 다시 40%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환경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령화 저출산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가계부채의 급증, 이따가 또 가계부채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재반 환경 또 우리가 이제 기존 산업에서 산업의 변화를 못 시켰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존 우리가 제조 또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등등의 이 산업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데 4차 산업적으로 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지 못한 이 핸디캡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또 어려움에 직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등등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환경 탓에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뭐 1990년대, 2012년도 또 박근혜 정부 등등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계속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 40% 비율을 적정 건전성 비율로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이 유럽연합, 그 유럽연합들도 보면 지금 현재 프랑스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99점, 거의 뭐 100%이고요. 스페인은 96%, 영국도 86%, 특히 이탈리아는 13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GDP 비율, 국가 채무 비율 40% 대비, GDP 대비 이것을 기준을 만들었던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도 40%, 60%가 아니라 거의 100% 이상의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어느 정도까지가 괜찮은가라고 하는 기준을 최근 보면 이제 IMF가 지난 2015년도에 작성한 이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적정성 기준을 한번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무려 뭐 240%까지 GDP 대비 지금 GDP 대비 2.4배까지 더 늘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그 정도 그걸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IMF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국은 대규모 추경이 빠르면 빠를수록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추경에 대한 이 논쟁이 국회의 발목을 서로 잡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한국의 지금 채무 비율,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는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아주 양호하다. 이것이 지금 현실적인 팩트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령화 등등의 구조적 이 환경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왜? 복지 재정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촉발되는 것이 어떤 논쟁이냐 하면 결국 이제 국가 채무가 계속 증가한다고 하면 이 국가 채무 문제가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도, 신용, 등급 이런 등등하고 많이 또 걱정이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도 굉장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은요, 무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37%, 240% 정도, 그러니까 GDP 대비 2.4배의 국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의 신용도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이 발행한 국가 채무의 90% 이상을 외국인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즉 일본이 발행한 국채 가운데 90% 이상이 일본 자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 신용에 있어서는 건전도에 있어서는 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요. 한국은 그러면 어떨까요? 한국도 비슷합니다. 한국이 발행한 우리 정부 부채, 즉 국채의 86%가 한국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17%, 1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 정부 부채는 일본의 정부 부채 비율과 비슷하게 내국인 소유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문제는 이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가져올까요? 결국 정세 문제, 세금 문제하고 이제 결부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세금은 누가 많이 부담할까요? 이따가 제가 이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해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부자가 많습니까? 또 가난한 사람을 떠나서 부자가 아닌 사람이 많습니까? 부자인 사람이 많습니까? 당연히 부자인 사람이 많죠. 그렇다면 세금은 어느 쪽에서 먼저 거두는 것이 유리할까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어느 시대에 어떤 정부와 여당이 되더라도 당연히 돈이 많은 부자 쪽에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자, 부자 쪽에 세금을 많이 거두는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죠. 나라 재정은 계속 필요하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부자 증세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주로 부동산,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1순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특히 고가 주택에 대한 이 세제가 지금보다 앞으로도 더 강화될 여지는 다분히 있다.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보면 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것은 이따 또 이제 서울 집값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 부채에 대한 GDP 비율에 대한 이 건전성 여부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아지고 어쨌든 이 국가 부채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유럽이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 100%에 육박해 있고 그것을 웃도는 나라가 많은 이유는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이미 고령화되어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뒤늦게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추월하고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유럽의 복지 비용들이 증가하면서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난 것처럼 우리 한국 역시도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복지로 인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한다면 오히려 국가 부채 비율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정말 어디에 어떻게 좀 제대로 써서 한국 경제, 이 내수 경제를 제대로 경제를 일으키는데 활력소가 되게 쓰냐 쓰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관련해서 이 한국 기업들
이 탈한국이 가속된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하반기 특단 대책을 쓰겠다고 이 홍남기 부총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서울 집값하고 어떻게 연동이 될까라는 건데, 최근에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비율이 엄청 급증했다고 합니다. 분기별로 따지면 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4분기 이후 38년 만에 최고치다. 즉 지난 1사분기 2018년 1사분기에 해외 투자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 금액과 1년이 지난 2019년 올해 1사분기의 해외 투자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무려 절반 가까이 늘었다. 44.9%가 늘었다고 하는데,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 비율은 38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국내에 투자한 투자 금액은 작년 1분기보다 8.5%가 줄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놓고 대체로 보면 이제 규제가 많다, 또 반기업 정서다, 또 법인세가 높다, 인건비가 높다,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한다.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부분 영향도 또 있겠지만요. 또한 동시에 보호주의 영향도 큽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건비 문제. 우리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지만 인상되기 이전에도 한국의 인건비 수준은 이미 인건비 경쟁력에 있어서는 그닥 유리한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 이전에도 뭐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뭐 말레이 또 뭐 중국 등등으로 우리 공장들이 계속 나갔는데, 최근에 이런 해외 투자가 급증한 원인,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특히 이제 보호무역 경량이 크다. 왜냐하면 이 직접 투자액들이 주로 어디에 몰려 있냐 하면 미국이나 중국에 투자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중국은 무려 직접 투자 증가액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중국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자, 이것들은 결국 이제 트럼프의 보호무역, 얼핏하면 뭐 관세를 올리네 마네, 이런 등등의 문제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또한 동시에 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연기금 그리고 자선 운용사 등도 해외 펀드와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많이 늘리면서 이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도 해외 직접 투자가 지난해 1, 4분기 비교하면 거의 절반 48.2% 또는 36.4%나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단순하죠. 저희 돈 파는 가게 고객들은 지난 2018년부터 펀드는 국내 펀드를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펀드보다는 해외 펀드가 더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금융 쪽에서의 해외 직접 투자도 어쩔 수 없이 해외 쪽에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쪽에 이제 투자액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한국의 투자 매력이 결과적으로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다. 자, 이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뭐 기업 쪽에서 이야기하는 뭐 규제가 심하고 반기업 정서, 또 뭐 인건비 증가 이런 등등의 요인도 있고, 또 이런 미국이나 전 세계의 보호주의, 강력한 보호주의 이런 요인도 있고, 이런 요인 저런 요인 다 떠나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쨌든 한국 경제가 지금 좋지 않다. 한국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바로 경제 성과가 심각하게 내수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반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특히 이제 재정 확장 정책, 또 확장적 기조의 통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조금 섞어서 시도하겠다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금리 인하. 그죠? 이미 시중의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은행들이 예금 이자도 떨어뜨리고 있죠. 자, 이미 시중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다음번 또는 다다음번 발표 정도에
한국의 기준금리가 0.25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하반기 특단 대책, 즉 확장적 재정과 맞물려서 금리가 인하되고 또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하고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우선 이 서울 집값 뚜껑 윤리나 이 관련해서 하기 전에요. 기업 투자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기업들이 경제가 좋지 않고 반기업 정서 인건비 등등 이야기도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기업이 투자할 만한 이제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도 산업 변화를 잘 알고 있거든요. 더 이상 한국에서 기존의 어떤 이런 조선 기존의 이전 제조 또 자동차 화학정유 이 정도의 계속 투자를 늘리기로는 그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리스크 위험합니다. 반대로 이 4차 산업, 이 혁신 산업 쪽에 많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그런 혁신 산업에 투자를 촉진할 만한 규제와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장벽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런 카풀 또 택시 업체랑 또 자동차 공유 업체랑 심각하게 이제 갈등을 겪은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아직도 이 한국 기업들이 4차 산업 쪽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4차 산업, 혁신 산업이 아니고는 기업들 측면에서도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한국 기업이 한국 정부가 하반기에 특단 대책을 강구한다면 결국 4차 산업 쪽의 규제나 또 4차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자,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 뚜껑 열리나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면요. 최근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것이냐? 자, 이런 설문을 한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부정적인 잘못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46%, 즉 10명 가운데 4명, 5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내용이 조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잘못되고 있다라는 사람들의 이유가 어떤 사람은 집값이 아직도 비싸다. 그래서 서민이 피해가 많고 서민이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규제가 너무 심하다. 즉 주택에 대한 집값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 또 공급이 너무 많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급이 많은 것은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환이기도 한데 공급이 너무 많다. 신도시 개발을 왜 하냐. 이것도 불만이다라는 거죠. 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있다. 자, 이런 분들도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에 한 표를 던졌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서로 다 상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집값이 과도한 집값 상승이 부정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이면서도 이런 주택 공급이라든지 또 대출 규제 이런 등등도 불만이다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향후 앞으로 1년 동안 집값이 내릴 것이냐 오를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아직까지 한 32%는 내릴 것이다. 반대로 27%는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했다고 하는데 다 32%, 27%는 사실은 비슷비슷하죠. 문제는요. 이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지난번 이제 3개월 전과 비교해 보면 무려 7% 정도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3개월 전과 비교할 때는 집값 상승과 하락 전망이 한 11% 정도가 하락 전망이 감소하면서 집값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의 갭이 3개월 전에는 23%였는데 지금은 5% 정도로 줄어들어 있으니까 거의 오르겠다 내리겠다라는 전망이 비슷비슷하다 똑같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고 최근
발표에 의하면 강남 집값은 이제 하락을 멈췄다. 그렇지만 뭐 추경 매수세가 붙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락은 멈췄다. 그 전에 계속 이제 주간 동향을 보면 하락해 왔습니다만은 그 하락률이 하락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자주 이제 좀 짚어드렸는데 마침내 강남 집값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고 있다. 자, 이런 보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저는 일관되게 폭락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을 때도 폭락이 아니라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뭐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왜? 내 집 마련은 굉장히 오랜 동안 집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집값, 특히 서울 집값은 오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서울 집들은 많이 재개발, 재건축들이 필요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뭐 여의도 3, 40년에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 언젠가 다 갈아엎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어떤 겁니까? 강남 한복판에 매머드급 한성센터, 이것을 이제 짓고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 착공합니다. 바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삼성역 사거리에서 고액서에서 바로 봉은사역까지 그 구간에 아주 이렇게 국제적인 종합 한성센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내 최대 규모의 한성센터 삽질이 올 연말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이 2023년 정도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남권 광역 복합 한성센터입니다. 이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이 구간 사이에 GTX, 광역 열차, 그 다음에 도시철도, 또 지하철 버스 등 이 대규모 한성 공간이 마련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상당히 이 강남권에 대한 이게 부동산 부추김이 심해지겠죠. 자, 서울 집값은 결국 강남으로부터 촉발되고 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른 지역도 따라 오르게 됩니다. 왜? 강남 집값이 오르고 그 돈이 따라잡기 힘드니까 다른 지역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뭐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달기를 뭐 부동산 부추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정으로 내 생각대로 경제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그죠? 내 생각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나의 생각과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뭐 서울에 뭐 집을 가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서울 집값, 특히 강남 집값의 이런 방향성은 전체적인 부동산 방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연 내 집 마련이라든지 실수요자, 또 그렇지만 서울 집값에 조금 이제 상승 쪽에 조금 불안하게 방향성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서울집을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은 저는 아직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 논쟁, 이것인 정세, 세금이 정세되는 논쟁하고 정세되는 거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다. 그럼 정세는 결국 부자 정세다. 그 부자 가운데 비싼 집을 가진 사람, 고가주택 소유자는 1순위 타겟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고가주택에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이 서울 집값, 특히 강남권의 투자 목적으로 뭔가 이제 관심을 가진다 하는 것은 오히려 보유세 또는 양도 차익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 초과 이익 환수제 등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것들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상당히 큰 부자가 아니고는. 자, 이런 생각으로 이 서울 집값
뭐 늘 폭락이 아니라 조정이다. 오히려 지금 또 상승 추세로 조금 돌아선 형국의 하반기 특단 대책 유동성까지 확장이 되면 아마 서울 집값은 그대로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조금 오름세 쪽으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할 때 내 집 마련은 지금이라도 그것도 괜찮고 반대로 투자 목적이라면 여전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 함께 나누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지금 뭐 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한편 제가 이제 한국 경제의 오늘의 현실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간혹 들어요. 몸에 꽉 조이는 유니폼을 입은 상태로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계부채라는 거죠. 이 가계부채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잠시 요즘 최근에 보면 아직도 여전히 한국의 가계부채는 심각합니다. GDP 대비 드디어 턱 밑까지 가계부채가 따라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97.7%입니다. 1년 전보다 한 2.9%, 약 3% 가깝게 이제 상승해 왔는데요. 이 상승폭은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 상승폭입니다. 이 상승폭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 지난해부터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 그것뿐이지 한국의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유동성 공급 재정 확장 정책, 만약에 금리 인하 그로 인해서 또 부동산 쪽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이 가계부채 정말 잡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또 가계부채 관리에 크게 이제 리스크가 가중되는데 그래서 이 한국은 이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또 이유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계속 잘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이 가계부채가 위험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걱정입니다. 문제는 이 가계부채의 소득 대비 이 부채 비율이 계속 이제 빠르게 불어난다는 점인데요. 작년과 달리 이제 올해 1분기 들어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는 어쨌든 조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대출 억제 정책이 가장 크게 이제 작용을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년 동기 대비 4.9% 가계부채가 늘어나 있습니다. 이 4.9%가 늘어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계빚 증가 속도가 지난해 국내 GDP 성장률보다 더 높다는 건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5% 이상 가져가기 그 자체로서 매우 힘든 나라입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커져 있기 때문인데 성숙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지금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게 증가하고 있다. 그것이 더구나 잘 관리되고 있는 수준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조령 모계로 함께 나눈 스토리 뉴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부, 기업, 가정할 것 없이 정말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규제 개혁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게 적응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이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한국의 경제 문제라든지 정말 제대로 방향을 잡기가 힘듭니다. 규제 개혁 정말 과감하게 해야 하고요. 기업들도 이 핵심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더 좀 촉진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는 이 기업이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지원 정책과 그 문을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계는 설령 하반기에 뭐 금리가 인하될지라도 부채 문제 관리 잘 하셔야 하고 또 우리가 너무 뭐 금융위기다, 경제위기다,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뭐 올 연말에 은행이 망한다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팍팍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벌 때 버셔야 되고 또 지킬 때 지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조령모계라는 화두로 함께 나눈 스토리 뉴스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 오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거나 다른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으로 전화해 주시거나 또 카톡 플러스 친구 맺고 돈 파는 가게 친구 맺고 1대1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 뉴스 함께 했고요. 오늘 이번 주말 그리고 또 다음 주로 이어지는 이제 거의 여름입니다. 자, 이 시기에 특히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2019년도도 이제 허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세웠던 계획들 잘 점검해 보시고 또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들 술술 잘 풀려 나갈 수 있도록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령모계의 이런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